서방국들의 제재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한 원유 감소 수요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7년 동안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래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원님하고 원유 시장 얘기해 보려고 모셨는데요. 원유 가격이 보니까는 배럴당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나오는 게 뭐 미국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뭐 그래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동시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끝났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수요 늘어나서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날씨와 중국 경제와 방역 이런 게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원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저는 사실 시장이 약간은 좀 섣부르게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종료를 했지만 수요가 실제로 이제 늘어나는 게 아직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 경제 지표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원유 수입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주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도시들의 확진자 수도 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는 약간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중국 경제가 뭐 올해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다. 미국이 얼마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원유 수요는 얼마 늘어난다.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공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게 공식이 따로는 있지는 않은데요. 시장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작년 수준의 이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원유 수요가 이 정도 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가격에 선반영해서 보통 거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됐을 경우에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공급 차질 이슈들 때문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미국, 유럽 등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는 좀 수요가 둔화하고 그러면 유가가 내려갈 요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금년 원유 시장 환경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금리 인상기였고요, 말 그대로.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평균 금리를 한 2.5% 정도 작년 기준으로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금년은 최종금리 도달이 한 5% 혹은 그 이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들의 과거 데이터들을 따르면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최종금리 상단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평균 금리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IMF라든지 OECD나 아니면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금년 경제 성장률을 더 낮게 전망하는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이슈들이 사실 있던데, 궁금했던 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준다. 이게 또 한동안 한참 이슈였잖아요. 그게 뭔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작년 초부터 사실 이슈가 됐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에 서방국들의 제재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이 이슈 때문에 유가가 거의 한 125불, 130불까지, 결과적으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정작 제재를 가했던 서방국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했고요. 이유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25% 정도였고, 최근에는 줄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입을 해왔고요. 거기다가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 같은 경우도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수입량을 20% 정도 늘렸고요. 거기다가 또 인도가 원래는 재작년에는 하루에 3만 배럴 정도밖에 수입을 안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00만 배럴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방국들 입장에서는 인도를 왜 그냥 놔뒀냐? 서방국들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대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수출한 원유를 재가공을 해서 이거를 유럽이랑 미국에 열심히 팔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국들 입장에서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의 제재를 정말로 정밀 타격을 하려고 했다면 제3자 제재를 가했었어야 됩니다. 너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한테는 우리가 금융 제재를 가할 거야 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EU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네가 아직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애매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한제 도입은 했죠. 60불이라고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랄유 판매 가격이 60불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고요. 설사 이게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몇 불 낮춰서 판매하면 됩니다. 지금도 12월 달 기준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작년 10월쯤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해서 미국 언론들이 막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래요? 사실 그 오펙 플러스의 역대 최대 감산은 코로나 직후였거든요. 그 당시에 970만 배럴을 감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꾸준하게 감산량을 줄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산을 한 거죠. 계속 증산을 해오다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생산량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펙이.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오펙 입장에서는 우리 그럼 이제 감산을 중단했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유가 하락 요인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 다음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10월에 우리가 그러면 8월 달 생산 목표량 대비해서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 11월과 12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사실 원래 오펙 국가들은 감산 합의를 할 때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산량을 정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실제 생산 목표량 대비 감산량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생산 목표치는 훨씬 더 높았는데 생산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8월 달 기준으로. 막상 10월 달이 됐을 때는 이때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 감산량을 정했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1월 달에 감산을 했을 때는 실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이 200만 bpd가 아니라 한 70만 bpd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실제로 감산 합의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매월 감산 합의를 하지 않고 6월 달에 다시 감산 회의를 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애초에 시장은 매월 시장이 감산 회의가 있을 때는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펙이 이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감산 회의를 6월 달까지 늦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였다면 사우디나 러시아가 합심을 해서 추가 감산을 합니다. 리더십을 이용해서 오케이, 너네 여력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추가 감산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유가가 하방 압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감산했던 퍼센테이지보다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더 높아야 사실 총량적으로 이제 감산을 해야 될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가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산을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감산을 해야 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우디는 지금 현재 네옴시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추가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지지해야 될 요인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미국은 꾸준하게 증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 증산량이 사실 데이터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가장 큰 셰일 분지인 퍼미안 지역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미국의 증산을 꾸준하게 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미안 지역이 사실 다른 분지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분지들에 비해서 보통 한 4배 정도가 생산량이 많거든요. 한 400만 배럴, 5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워낙 원유 매장량이 많고요. 쿠싱 재고지와의 거리도 가깝고 텍사스 항구까지의 거리도 가깝고 이제 인프라도 다양하고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업체들도 몰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많이 빨리 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퍼미안 지역이 좀 중점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최저라고 하던데 작년에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아마 방출을 했던 모양인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재고가 너무 적다는 거는 앞으로는 좀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견도 시장에 존재를 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거와 좀 차이가 있다면 사실 전략 비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전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겼을 때 자국 내의 수요를 100일 동안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기본 전제였거든요. 과거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오펙국들에 대한 전체 수요 대비 수입 의존도가 70%, 80%에 달했었는데 물론 미국이 아직도 수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중동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한 5%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캐나다에서 한 300만 배럴, 멕시코에서 100만 배럴, 미국이 자국 내에서 1200만 배럴 이렇게 자체적으로 원유를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전략 비축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 어느 정도 유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2년부터 일부나마 좀 300만 배럴 정도 이제 바이백을 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유가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처럼 막 그렇게 막 130달러 그렇게 가지 않고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띨 거다라는 게 대세인 것 같던데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년도 유가 수준은 70달러 부근에서 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전망도 그러니까 급격한 금융 위기가 아닌 경기 침체가 서서히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최상단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제 한동안 금리가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빨라야 금년 4분기 정도부터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까지 재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지금 좀 같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공식 집계 자체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안 심리도 계속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갑자기 뜬금포로 1월 7일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겠다. 사실 일방 통보죠.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수세에 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가 유럽 천연가스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유럽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고를 확보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1월 달 유럽의 날씨가 지금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가 감소해야 할 시즌에 오히려 재고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이제 어떡하지? 거기다가 미국이랑 프랑스는 경장갑차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측면이고 전쟁이라는 것이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세를 몰아가면 계속해서 이제 진격을 하고 나머지는 후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식 휴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물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확전 가능성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에너지 대란을 한 차례 크게 겪었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전을 부추기거나 해야 될 요인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합의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러시아가 해왔던 행보를 감안을 해봤을 때 갑자기 뭐 급격한 급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러시아가 해왔던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봤을 때 한 번에 모든 카드를 완전히 소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카드는 주고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님이 쓰신 전망 보고서에 그 부분이 저는 좀 새로웠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구조적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 전기차가 되고 내연기관차 생산 뭐 중단한다고 몇 년 뒤에는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지금보다는 확실히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는 시점이 과거에는 2035년이었다가 지금은 더 앞당겨져서 2032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원유 수요 감소분이 0.03 bpd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누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2019년까지 승용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줄어든 원유 관련 수요가 70만 배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서 전기차 비중이 35%에 달하고 유럽이 25%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미국이 한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원유 수요에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관련 수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경유 관련 수요가 50%가 넘거든요. 이러한 대규모 수요가 꾸준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유의 대규모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승산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전기차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 전기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원유 수요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원유로도 어쨌든 일부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근데 전 세계 전기 생산량에서 원유로 생산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0.5%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2032년에 도달했을 때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한 원유 감소 수요는 하루 평균 1,200만 배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치 자체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현재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버스나 트럭, 2륜차, 3륜차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문제는 원유라는 이 거대한 탄소 배출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를 대신할 만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투여할 요인이 좀 부재한 상황인 거고요. 물론 뭐 천연가스처럼 선진국들의 입맛대로 원자력이나 뭐 천연가스를 갑자기 친환경으로 포함시킨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대체할 만한 요인은 지금 현재 부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나 UAE가 급격하게 이제 수소 경제를 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아람코 상장사를 일부 이제 상장을 하기도 했죠. 만약에 향후에 수익성이 계속 좋다라고 예상을 했다면 굳이 이걸 팔 이유가 없었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환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유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상당하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보고서 혹시 나는 뭐 한번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해 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가 그런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거를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로 풀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7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1,300만 원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1억 정도의 베팅은 할 수 있어서 수익을 크게 날 수는 있습니다만 풀 베팅을 했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고 자산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13%만 움직여도 제 자산이 빵원이 돼버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여유 버퍼를 가지고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처럼 단타 매매로 이제 빨리 수익을 내보자 아니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보자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딥다이브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구독자분들에게 잘 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시장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챙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삼성선물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라이브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게 제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